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톨스토이의 부활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튿날 아침 눈을 뜬 레올리도프는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러자 그는 불안해졌다. 그러자 그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까지 보다 더 한층 굳게 한번 시작한 일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밀고 나가야 한다고 결심했다. 이렇게 자기 의무를 다짐하면서 그는 집을 나와 마차로 부지사 마슬레니코프의 집으로 향했다. 카츄샤에게 부탁받은 노파 및 그 아들과의 면회를 허가받기 위해서였다. 그 밖에 카츄샤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보고두오프스카야와의 면회도 부탁해 볼 생각이었다. 레흘리도프는 마슬레니코프와 오래전 군대에 있을 무렵부터 아는 사이였다. 마슬레니코프는 그 무렵 군대의 재무관을 지내고 있었다. 그는 군대와 황실 말고는 아무것도 몰랐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한 길밖에 모르는 순진한 장교였다. 지금 레흘리도프가 만나려는 그는 군대를 현과 현정으로 바꾼 행정관이 되어 있었다. 그는 돈 많은 집의 말갈량이 딸과 결혼했는데 이 아내가 그를 군무원에서 관리직으로 옮기게 해주었다. 그녀는 길들인 애완용 동물처럼 그를 데리고 놀기도 하고 귀여워하기도 했다. 지난해 겨울 레흘리도프가 한번 그를 찾아간 일이 있었으나 이 부부가 몹시 불쾌하게 여겼으므로 그 뒤로는 그들을 멀리하고 있었다. 마슬레니코프는 레흘리도프를 보자 얼굴 가득 환한 웃음을 담았다. 기름진 붉은 얼굴도 뚱뚱하게 살이 찐 몸도 군대에 있을 때처럼 사치스런 차림새도 역시 그대로였다. 군대에 있을 때에는 늘 어깨와 가슴에 꼭 맞는 최신 유행의 번들거리는 제복이나 사복을 입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도 역시 최신 유행에 맞춰 지은 문관복이 역시 뚱뚱한 몸과 볼록하게 솟은 넓은 가슴을 꼭 맞게 감싸고 있었다. 그는 약식 옷차림이었다. 나이는 다르지만 마슬레니코프는 40살에 가까웠다. 두 사람은 서로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였다. 어이, 잘 왔네. 집사람한테 가세. 회의에 나갈 때까지 꼭 10분이 남았군. 지사가 부재 중이라 내가 현의 일을 맡고 있지. 그는 만족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는 태도로 말했다. 자네한테 볼 일이 있어서 왔어. 무슨 일인데? 갑자기 경계하듯 깜짝 놀라면서 어느 정도 굳어진 목소리로 마슬레니코프는 물었다. 이곳 감옥에 내가 매우 관심을 갖고 있는 죄수가 한 사람 있는데. 감옥이라는 말을 듣고 마슬레니코프의 얼굴은 더 굳어졌다. 일반 면회실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그것도 정해진 면회일만 아니라 좀 더 자주 그 죄수를 만나고 싶어서 그래. 그러려면 자네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군. 물론 자네 부탁이라면 뭐든지 해줄 생각이야. 그는 자기의 위험을 누그러뜨리려고 두 손으로 레흘리도프의 팔꿈치를 누르면서 프랑스어로 말했다. 그야 상관없지. 나야 임시 두목에 지나지 않지만 말이야. 그럼 허가증을 줄 수 있겠군. 그 여자와 면회를 할 수 있는. 뭐? 여자야? 그래. 뭘 했는데? 독살이야. 하지만 잘못된 판결이었어. 그렇다니까. 이게 그들이 주장하는 올바른 재판이라는 거야. 배심원들이 하는 짓이라니. 하고 그는 무엇 때문인지 프랑스어로 말했다. 자네가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알지만
아는 수 없어. 이것이 나의 신념이니까. 그는 1년 동안 반동적인 보수계 신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실린 의견을 그대로 늘어놓으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자네가 자유주의자라는 건 나도 알고 있어. 내가 자유주의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네만. 레흐 류도프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는 늘 사람을 판단할 경우 먼저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볼 필요가 있다든가,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든가, 원칙적으로 사람을 괴롭히거나 때려서는 안 되지만 특히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그 까닭만으로 사람들이 그를 어떤 종류의 무리와 결부시켜 자유주의자니 어쩌니 하고 부르는 것을 그는 언제나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자유주의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현행 재판제도가 아무리 재구시를 못한다 하더라도 역시 구제도보다 낫다는 것만은 나도 알고 있어. 그래, 변호사는 누구한테 부탁했나? 바나린이야. 뭐? 바나린? 마슬레니코프는 못마땅한 듯 불쾌한 얼굴로 말했다. 그는 지난해에 파나린에 의해 증인으로 법정에 불려나가 30분에 걸쳐 그의 아주 무례한 태도로 웃음거리가 되었던 일이 생각났다. 나 같으면 그런 녀석을 자네한테 권하고 싶지 않아. 그 녀석은 평판이 좋지 못한 녀석이야. 또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레흐 류도프는 그 말에는 대꾸하지 않고 말했다. 벌써 오래전 일이지만 내가 어떤 처녀와 알게 되었는데 여교사야. 아주 가엾은 여자야. 그 여자도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데 나를 만나고 싶다는군. 그 면회 허가증 내줄 수 없겠나? 그 여자는 정치범이겠지? 응, 그런 모양이야. 실은 정치범의 면회는 친척에게만 가능하지. 그렇지만 좋아. 공통된 허가증을 내주지. 자네가 나쁜 데 쓸 일은 없을 테니까. 그래, 이름은 보고투오프스카야? 미인인가? 아니, 못생겼어. 마슬레니코프는 의심스럽다는 듯이 머리를 젓고 책상으로 가서 허가증이라고 인쇄되어 있는 정식 용지에 시원스럽게 다음과 같이 썼다. 본 증명서 지참자 공작 드미트리 이바노비치 레흐 류도프에게 수감 중인 평민 마슬로바 및 병원 자벽부 보고 투오프스카야와의 옥내 사무실에서의 면회를 허가함 이라고 쓰고 꼬불꼬불한 글씨체로 서명했다. 자, 이것으로 거기 질서가 어떤 것인가 자네도 정확히 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 질서를 지킨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야. 이송 죄수가 있기 때문에 초만원이거든. 그러나 역시 나는 엄중히 감독하고 있지. 어쨌든 이 일이 마음에 드네. 자네도 보면 알겠지만 지내기에 편하고 깨끗해서 죄수들이 모두 만족해하고 있다고. 다만 그들을 다룰 줄 알아야 해. 며칠 전에도 재미없는 사건이 일어났었지. 명령 거부야. 다른 사람 같았으면 폭동으로 생각하고 많은 처벌자를 냈겠지만 거기서는 다행히 대단한 일 없이 마무리 졌지. 그만하면 잘 마무리된 셈이야. 한쪽으로는 세심한 배려, 다른 쪽으로는 단호한 힘. 이것이 필요하다고. 그는 금 커프스 단추가 달린 희고 빳빳한 소매 끝에 나와 있는 터키 옥반지를 낀 두툼한 흰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면서 말했다. 배려와 단호한 힘. 글쎄, 그건 모르겠네. 하고 레흐 류도프는 말했다. 난 2번이나 가봤지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무거운 느낌이 들더군.
옳지. 자네는 바셰크 백작 부인과 사귈 필요가 있어. 흥이 나기 시작한 마슬레니코프가 말을 이었다. 부인은 이 일에 온몸을 다 바치고 있어. 그 희생은 대단한 거야. 어쨌거나 쓸데없는 겸손은 빼고 말하지만 내가 모든 면에 걸쳐서 좀 더 나은 환경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었던 것도 그 부인 도움이라고 할 수 있을 거야. 그 전에 끔찍한 상태를 없애고 죄수들이 참으로 기분 좋게 지낼 수 있도록 바꾸었지. 가보면 알 거야. 그런데 반할인 말인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알지도 못하고 또 나의 사회적 지위를 보더라도 서로의 길이 같을 수도 없지만 아무튼 그자는 좋지 못한 사람이야. 더구나 법정에서 뻔뻔스럽게도 괘씸한 소리를 하거든. 참으로 괘씸한 소리를. 그럼 고맙네. 레흘리도프는 허가증을 집어넣고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옛 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아니, 집사람은 만나지 않겠나? 용서하게. 지금은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어. 어쩐다. 집사람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걸? 마슬레니코프는 계단 중턱까지 옛 친구를 따라 나오면서 말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손님이 아니라 2급 정도의 손님일 경우 여기까지 배웅하기로 하고 있었다. 레흘리도프는 그 2급 순이었다. 안 돼. 자네 잠깐이라도 만나고 가게. 그러나 레흘리도프는 끝내 머물지 않았다. 그리고 하인과 문지기가 외투와 단장을 내주고 밖에 경관 한 사람이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는 거듭 지금은 아무래도 만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럼 목요일에 꼭 와주게. 그날은 아내가 손님을 초대하는 날이야. 그렇게 말해둘 테니까. 하고 마슬레니코프는 계단 중턱에서 크게 외쳤다. 51. 마슬레니코프의 집에서 곧장 감옥으로 간 그날 레흘리도프는 이미 가본 적이 있는 소장 관사로 찾아갔다. 그때처럼 또 조율이 좋지 못한 피아노 소리가 들렸으나 오늘은 광시곡이 아니라 클레멘티의 연습곡으로 여전히 놀랄 만큼 힘차고 명확한 빠른 템포로 연주되고 있었다. 한쪽 눈에 안대를 한 하녀가 문을 열고 소장님은 집에 계시다고 하면서 레흘리도프를 조그만 응접실로 안내했다. 소파가 하나 놓여 있고 테이블 위에는 털실로 짠 조그만 깔개 위에 장밋빛 종이갓이 씌워진 한쪽이 누렇게 된 커다란 램프가 놓여 있었다. 소장은 힘들고 어두운 얼굴로 나왔다. 앉으십시오. 무슨 볼일이신지. 그는 제복의 가슴 단추를 채우면서 말했다. 지금 부지사한테서 오는 길인데 이것이 허가증입니다. 레흘리도프는 허가증을 건네면서 말했다. 마슬로바를 만나볼까 해서 그럽니다. 마르코바? 피아노 연주 소리 때문에 잘못 듣고 소장이 되물었다. 마슬로바입니다. 아, 참, 그랬었지요. 소장은 일어나서 클레멘티의 빠른 연주음이 들려오는 문으로 갔다. 마르카! 잠깐만 멈추어라! 하고 그는 말했는데 그 목소리에는 이 음악이 그의 삶에 드리워진 고난의 십자가라는 탄식이 스며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구나. 피아노 소리가 멎자 이내 불만스러운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누군가 문틈으로 들여다보았다. 소장은 음악이 멎어 마음이 놓였다는 듯이 그다지 독하지 않은 굵직한 옆걸련에 불을 붙이고 레흘리도프에게 권했다. 레흘리도프는 정중하게 사양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슬로바를 면회하고 싶습니다만 마슬로바의 면회는 오늘은 어려운데요. 왜요? 그것은 공장님의 잘못입니다. 약간 차가운 웃음을 보이면서 소장이 말했다. 그 여자에게 직접 돈을 주지 마십시오. 주시려면 제게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 여자에게 전해지게 되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어제도 돈을 주신 것 같은데 그 여자는 술을 사서 마시죠. 이런 나쁜 짓은 아무래도 뿌리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잔뜩 취해 마구 설쳐대는 형편이랍니다. 설마 하고 생각하시겠지만 엄중한 처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라서 지금 딴 감방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평소에는 얌전한 여잔데 그러니 제발 돈만은 주지 말아 주십시오. 본디 그런 사람들이라서. 레흘류도프는 어제 일이 또렷하게 생각났다. 그리고 불안해졌다. 그럼 정치범인 보고 두오프스카야는 만날 수 있을까요? 레흘류도프는 잠깐 사이를 두었다가 물었다. 아, 그건 괜찮습니다. 하고 소장은 말했다. 아니, 왜 왔지? 그는 마침 방에 들어온 대6살 난 계지바이를 돌아보았다. 계지바이는 레흘류도프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걸음만 아버지에게로 옮겨 놓았다. 이거 넘어지겠네. 계지바이가 발밑을 보지 않고 양탄자에 걸려 넘어질 듯 하면서 자기 앞으로 달려오는 것을 보고 소장은 웃으면서 말했다. 그럼 괜찮으시다면 곧 가보고 싶습니다만. 네, 가보십시오. 소장은 여전히 레흘류도프 쪽을 보고 있는 계지바이를 안아 올리며 말했다. 그리고 가뿐히 계지바이를 옆에 내려놓고는 현관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안대를 한 하녀가 내주는 외투를 입은 소장이 아직 현관에 채 나서기도 전에 다시 클레멘티의 곡이 재빠르게 울리기 시작했다. 음악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만 학교 규율이 워낙 제멋대로라서요. 소질은 꽤 있는 편입니다. 소장은 층계를 내려가면서 말했다. 연주회에 나가고 싶어 한답니다. 소장과 레흘류도프는 감옥문 쪽으로 향했다. 소장이 다가가자 작은 통용문이 활짝 열렸다. 수의들이 거수경례를 하고 소장은 눈으로 답례했다. 머리를 반쯤 깎인 죄수 4명이 입구에서 무엇인지 들어있는 통을 메고 오다가 소장을 보고 움찔하더니 걸음을 멈추었다. 한 사람은 특히 움츠리고 얼굴을 찡그리며 까만 눈을 반짝거렸다. 물론 소질은 길러주어야 합니다. 묻어두어서만 되겠습니까? 하지만 보시다시피 집이 좁아서 견딜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소장은 죄수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리고 피곤한 듯이 다리를 끌며 집회실로 들어갔다. 누구를 만나시겠다고 하셨죠? 보고 두오프스카야입니다. 그 여자는 답 쪽에 있을 텐데요. 좀 기다리셔야겠군요. 하고 그는 레흘류도프를 돌아보았다. 그럼 그동안에 매니소프라는 죄수를 만날 수 없을까요?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방화죄로 들어와 있다는데요. 아, 그건 21호 감방이군요. 좋습니다. 만나십시오. 될 수 있으면 감방에서 매니소프를 만나고 싶은데요. 면회실이 더 조용할 텐데요. 아니, 그게 더 흥미가 있습니다. 흥미시라니 놀라운데요. 그때 연문에서 멋쟁이 부소장이 나왔다. 마침 잘 왔군. 공장님을 매니소프의 감방으로 모셔다 드려요. 21호 감방이야.
하고 소장은 부소장에게 말했다. 그러고 나서 사무실로 모셔다 드리도록 그동안에 불러두지요. 이름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베라 보고두오프스카야입니다. 하고 레흘류도프는 말했다. 부소장은 콧수염을 물들인 금발의 젊은 장교로 꽃향수의 향기를 풍기고 있었다. 이리 오십시오. 그는 기분 좋은 미소를 띠고 레흘류도프를 안내했다. 이런 곳에 흥미가 있으십니까? 네. 그리고 그 남자에게도 흥미를 가지고 있죠. 아무 죄도 없이 여기 갇혀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부소장은 어깨를 움츠렸다. 네, 그런 일도 있죠. 악취가 물씬 풍기는 넓은 복도로 공손히 손님을 안내하면서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하지만 놈들이 거짓말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자, 이리 오시죠. 감방 문은 열려 있고 몇 명인가의 죄수들이 복도에 나와 있었다. 간수들에게 눈짓으로 가볍게 인사하고 벽을 따라 몸을 웅크리고 자기 감방으로 돌아가는 죄수들과 문 옆에 버티고 서서 두 손을 바지 솔기에 바싹 대고 군대식으로 자기를 눈으로 좇는 죄수들을 곁눈으로 보면서 부소장은 레흘류도프를 이끌고 복도를 빠져나와 왼쪽으로 꼬부라져 젊은이 있는 다음 복도로 들어갔다. 그곳은 금방 나온 복도보다 좁고 어두웠으며 악취가 한층 더 심했다. 복도를 향해 양쪽에 자물쇠가 달린 문이 이어져 있었다. 문에는 눈이라고 부르는 직경 3cm 남짓의 구멍이 뚫려 있었다. 복도에는 주름지고 음침한 얼굴을 한 늙은 간수밖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매니소프가 있는 방은 어딘가? 부소장이 간수에게 물었다. 왼쪽으로 8번째 방입니다. 이 감방에는 모두 사람이 가득 차 있습니까? 하고 레흘류도프는 물었다. 네, 한 방만 빼고는 모두 차 있습니다. 52. 들여다봐도 되겠지요? 하고 레흘류도프는 물었다. 네, 보십시오. 부소장은 기분 좋은 미소를 띠면서 대답하고는 간수에게 무엇인가 묻기 시작했다. 레흘류도프는 눈이라 부르는 한 구멍을 들여다보았다. 조그만 검은 턱수염을 기른 셔츠 차림의 젊은 남자가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문간의 인기척을 느끼고 흘끗 쏘아보았으나 얼굴을 찌푸렸을 뿐 곧 그대로 계속 걸어다녔다. 레흘류도프는 다음 구멍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은 안에서 내다보는 크게 뜬 눈과 마주쳤다. 그는 깜짝 놀라 그곳을 떠났다. 세 번째 구멍을 들여다보니 널빤지 침상 위에 매우 조그마한 사나이가 머리서부터 죄수복을 뒤집어 쓴 채 쪼그리고 누워 있었다. 네 번째 감방에는 얼굴이 넓적한 사나이가 침상에 앉아 무릎에 팔꿈치를 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그는 발소리에 얼굴을 들어 이쪽을 쳐다보았다. 얼굴 가득히, 특히 커다란 눈에 절망적인 슬픔이 깃들여 있었다. 누가 들여다보건 아무에게도 반가운 소식을 기대할 수 없다고 체념하고 있는 듯한 우수에 쌓인 모습이었다. 레흘류도프는 와락 겁이 났다. 그는 방마다 들여다보는 것을 그만두고 매니소프가 있는 21호실로 갔다. 자물쇠를 꺼낸 간수가 문을 열어주었다. 착해 보이는 둥그런 눈에 짧게 턱수염을 기른 목이 길고 다부진 몸의 젊은 사나이가 침상 곁에 서서 급히 죄수복을 입으면서 깜짝 놀란 얼굴로 들어온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특히 레흘류도프를 놀라게 한 것은 의아심과 겁을 먹고 그와 간수와 부소장을 번갈아 쳐다보는 그 둥글고 맑은 눈이었다. 이분께서 내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어보고 싶어 하신다.
일부러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사건에 대해 여러 가지 들은 말이 있어서요. 레흘리도프는 방 안쪽에 쇠창살이 박힌 지저분한 창 쪽으로 가면서 말했다. 그래서 당신한테 직접 말을 들어볼까 하고 찾아왔습니다. 매니소프도 창가로 와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부소장 쪽을 흘끔흘끔 곁눈질하면서 겁을 내고 있더니 차츰 겁이 사라지고 부소장이 무엇인지 지시를 하기 위해 복도로 나가자 아주 대담해졌다. 이야기하는 그의 말씨와 태도는 아주 소박하고도 선량한 시골의 젊은이다웠다. 레흘리도프는 감방 안에서 혐오스러운 죄수복 차림의 죄수의 입에서 이런 말을 듣는 것이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야릇한 기분이 들었다. 레흘리도프는 젊은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깊이 깔린 침대며 굵은 쇠창살이 박힌 창이며 더럽고 끈적거리는 벽이며 죄수신의 죄수복 차림의 흉한 꼴의 불쌍한 농부의 비참한 얼굴과 모습을 보고 있으니 차츰 마음이 무겁고 우울해졌다. 그는 이 마음씨 착한 농사꾼이 말하고 있는 것이 진실이라고 믿고 싶지 않았다.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단지 욕을 보이기 위해 어떤 사람을 붙잡아다 죄수복을 입혀서 이런 무서운 장소에 가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끔찍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착해 보이는 얼굴로 말하는 정말인 것 같은 이야기를 꾸며낸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더 끔찍한 일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이런 내용이었다. 그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아내를 술집 주인에게 빼앗겼다. 그래서 그는 여기저기 하소연하여 재판을 걸었으나 그때마다 술집 주인이 관리를 매수해 그는 나쁜 사람이 되고 말았다. 한 번은 그가 강제로 아내를 데리고 왔으나 이튿날 아내가 도망치고 말았다. 그래서 그는 아내를 내놓으라고 담판을 하러 갔다. 그러나 술집 주인은 없으니까 돌아가라고 말했다. 그는 들어갈 때 아내를 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다. 술집 주인은 일꾼과 둘이서 그를 피투성이가 되도록 두들겨 팼다. 그 이튿날 술집에서 불이 났다. 그와 늙은 어머니가 불을 질렀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그는 불을 지른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화재가 발생한 시간에는 교부 집에 가 있었다. 그럼 당신은 정말 불을 지르지 않았단 말이지? 그렇습니다, 나리. 그런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틀림없이 그 악당은 자기가 불을 질렀을 것입니다. 말을 들으니 얼마 전 보험에 가입했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저하고 어머니가 고함을 치며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했다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전 그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그놈에게 마구 욕설을 퍼부었죠. 하지만 정말로 불을 지르다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이 났을 때 저는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저하고 어머니가 욕을 해대던 날을 노려서 그놈은 불을 지른 것입니다. 보험금을 타먹기 위해서 제 놈이 불을 질러놓고 저하고 어머니에게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설마 정말입니다. 하느님께 맹세합니다. 나리,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는 바닥에 엎드리려고 했다. 레흘리도프는 한사코 말렸다. 제발 부탁입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일생을 이곳에서 망쳐야 하다니. 그는 계속 매달렸다. 그리고 갑자기 볼을 실룩거리더니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제수복 소매를 걷고 더러운 셔츠 소매로 눈물을 닦기 시작했다. 끝났습니까? 하고 부소장이 물었다. 네, 너무 비관하지 마시오. 될 수 있는 대로 힘써봐 줄 테니. 레흘리도프는 감방을 나왔다. 매니소프는 옆에 서 있었으므로 간수가 닫는 문에 몸을 부딪혔다. 간수가 자물쇠를 채우는 동안 매니소프는
문구멍을 통해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53. 긴 복도를 돌아오면서 점심시간이라 감방문이 열려 있었다. 그를 뚫어지게 보고 있는 옅은 노란색 죄수복을 입고 헐렁한 바지에 죄수화를 신은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가는 동안 레흘류도프는 야릇한 감정이 들었다. 그것은 이곳에 갇혀있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과 그들을 여기에 가두어 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과 의혹, 그리고 왠지 이것을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었다. 어떤 장소에 이르니 죄수 하나가 죄수화를 철떡거리며 감방문 안으로 달려들어갔다. 그러자 거기서 죄수들이 우르르 몰려나와서 허리를 굽실거리며 레흘리도프 앞을 막아섰다. 조남은 모릅니다만 장관님, 제발 저희들 문제를 빨리 해결하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나는 장관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쨌든 누구든지 높은 분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는 간절하게 애타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 죄도 없는데 벌써 2달 가까이나 이곳에 갇혀 있습니다. 아니 왜요? 하고 레흘리도프는 물었다. 다짜고짜 갇혀버렸습니다. 벌써 2달 가까이 됩니다만 무슨 죄인지도 저희들은 모릅니다. 아니 이건 우연한 일입니다. 하고 부소장이 말했다. 이 사람들은 여권이 없어서 붙잡혔는데 소속현으로 되돌려 보내야 합니다만 공교롭게도 그곳 감옥에 불이 나서 현 당국에서 얼마 동안만 이곳에 구치해달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다른 현의 사람들은 모두 되돌려 보냈습니다만 이 사람들만은 보낼 곳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단지 그런 이유 때문입니까? 하고 레흘류도프는 문간에서 걸음을 멈추고는 물었다. 죄수복을 입은 4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레흘류도프와 부소장을 에워쌌다. 몇 사람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들려왔다. 부소장은 걸음을 멈추었다.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긴 50세가량의 농부가 앞으로 나섰다. 그들은 여권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붙들려 옥에 갇힌 것이라고 그는 레흘류도프에게 설명했다. 사실은 여권을 지니고 있었지만 기한이 2주일쯤 지나 있었는데 해마다 기한이 지나도 아무 문제가 없던 것이 올해에는 붙들려 벌써 2달 가까이나 감옥에 갇혀서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모두 석공인데 같은 조합원입니다. 현에 감옥이 타버렸다고 하지만 그런 것은 우리들이 알 바가 아닙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레흘리도프는 듣고 있었지만 체구가 좋고 얼굴이 잘생긴 노인의 말은 통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모든 관심은 노인의 구렛나루 사이를 기어다니고 있는 발이 많이 달린 커다랗고 거무죽죽한 이에 집중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정말 단지 그 이유 때문입니까? 하고 레흘류도프는 부소장을 돌아보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윗사람들의 근무 태만에서 생긴 일이죠. 이 사람들은 모두 송환해서 거주지에서 머물도록 해줬어야 합니다. 부소장이 말을 끝내자마자 사람들 속에서 역시 죄수복을 입은 자그마한 사나이가 뛰어나와 괴상하게 입을 실룩거리며 여기서 쓸데없이 고생하고 있다고 외치기 시작했다. 개보다 더 심한 취급이라? 이봐, 쓸데없는 소리 그만두고 잠자코 있어. 그렇지 않으면 어쩌겠다는 거요? 하고 몸집이 작은 사나이는 될 대로 되라는 말투로 외쳤다. 우리한테 무슨 죄가 있단 말이야? 닥쳐! 하고 부소장이 꽥 소리를 질렀다. 작은 사나이는 조용해졌다. 대체 어떻게 된 셈일까? 감방 안에서 만나는 죄수들과
오는 길에 만나는 죄수들의 수백 개나 되는 눈에 쫓겨 채찍의 행렬 사이를 지나치는 느낌으로 레흘리도프는 감방에서 나와 혼자 중얼거렸다. 정말로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을 저렇게 가두어둬도 됩니까? 하고 복도에서 나오며 레흘리도프는 부소장에게 물었다. 하지만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첫째, 저 친구들이 하는 말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듣고 있으면 죄 지은 자는 하나도 없어요. 하고 부소장은 말했다. 그러나 방금 그 사람들은 아무 죄도 없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 친구들은 그렇지요. 하지만 바탕이 비뚤어진 놈들이라서 엄격히 하지 않으면 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하는 수 없이 2명이나 처벌을 했습니다만. 처벌을 하다니요? 하고 레흘리도프가 물었다. 명령에 의해서 채찍으로 때렸지요. 그러나 태형은 폐지되었을 텐데요. 그것은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은 자에게 한해서지요. 저놈들은 다릅니다. 레흘리도프는 어제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본 장면들이 환히 생각났다. 그리고 마침 그때 태형이 집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자 호기심과 환멸과 회의와 구토증이 뒤섞인 그 야릇한 감정이 세찬 힘으로 그를 짓눌렀다. 이런 감정은 예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이런 커다란 힘으로 그를 사로잡은 적은 일찍이 없었다. 부소장의 말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고 급히 복도에서 나와 사무실로 갔다. 소장은 사무실 앞 복도에 있었으나 다른 일에 바빠서 보고 두오포스카야를 부르는 것을 깜빡 잊고 있었다. 그는 레흘리도프를 보고 비로소 약속한 일이 생각났다. 곧 부르러 보낼 테니 거기 좀 앉으십시오. 하고 그는 말했다. 54. 사무실은 방이 2개로 나뉘어 있었다. 첫 번째 방에는 칠이 벗겨진 커다란 벽난로가 튀어나와 있고 더러운 창문이 2개 달려 있었으며 한쪽 구석에는 죄수의 키를 재는 까맣게 때가 묻은 기둥이 세워져 있고 반대편 구석에는 대개 사람을 괴롭히는 장소에는 반드시 있는 것으로서 마치 그 가르침을 비웃기나 하는 듯이 커다란 그리스도의 초상이 걸려 있었다. 이 방에는 몇 명의 간수들이 있었다. 단둘이 마주보고 벽 가장자리에 앉아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창가에는 책상이 하나 놓여 있었다. 소장은 책상 앞에 가 앉더니 레흘리도프에게 옆에 있는 의자를 권했다. 레흘리도프는 앉아서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그의 눈길을 끈 것은 짧은 재킷을 입은 아름다운 얼굴을 한 젊은이였는데 눈썹이 검은 중년 부인 앞에 서서 손짓을 섞어가며 무언지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옆에는 파란 안경을 낀 노인이 앉아 죄수복 차림의 젊은 여자의 손을 맞잡고 여자가 짓거리는 말을 미동도 않고 듣고 있었다. 겁먹은 표정의 중학생인 듯한 소년이 얼어붙은 얼굴로 빤히 노인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 바로 앞 한쪽 구석에는 연인인 듯한 남녀 한 쌍이 앉아 있었다. 여자는 금발을 짧게 자르고 고집이 세어 보이는 아름다운 생김새였으며 아직 소녀티가 가시지 않은 젊은 처녀로 유행하는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남자는 물결치는 머리칼이 우아한 얼굴의 청년으로 방수복 재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은 한쪽 구석에 앉아서 사랑에 깊이 빠졌는지 정신없이 속삭이고 있었다. 그리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머니인 듯한 부인은 점잖게 검은 옷을 입고 다른 사람들보다 책상에 더 가깝게 앉아 있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자기와 같은 재킷을 입은 폐병 환자인 듯한 청년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무언지 말을 하려 하지만
눈물 때문인지 말이 되지 않아 말을 꺼내려다가 입술을 깨물곤 했다. 청년은 종이 조각을 손에 쥔 채 어찌할 바를 모르는지 성이 난 얼굴을 하고는 손으로는 종이를 접었다 구겼다 하고 있었다. 그 옆에는 회색빛 옷을 입고 장갑을 낀 무척 큰 눈에 토실토실 살이 찌고 혈색이 좋은 아름다운 처녀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울고 있는 어머니 곁에서 다정하게 어깨를 어루만져 주고 있었다. 그녀의 크고 흰 손, 깨끗하게 손질한 탐스러운 머리칼, 선이 굵은 코, 입술 모두가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가장 큰 매력은 양의 눈같이 선량하고 정직해 보이는 갈색 눈이었다. 그 아름다운 눈이 레흐류도프가 방 안에 들어섰을 때 어머니의 얼굴에서 떠나 그의 눈길과 마주쳤다. 그러나 곧 그녀는 눈길을 돌려 어머니에게 다시 무엇인지 속삭이기 시작했다. 한 쌍의 연인들이 앉은 곳에서 그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우울한 얼굴을 한 피부가 가무잡잡한 사나이가 거세파 신도 같은 수염 없는 면회자에게 화가 난 듯이 무엇인지 짓거리고 있었다. 레흐류도프는 소장과 나란히 앉아 호기심에 찬 눈으로 사방을 둘러보았다. 머리를 짧게 깎은 한 소년이 가까이 와서 말을 거는 바람에 그는 깜짝 놀라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아저씨는 누구를 기다리는 거야? 레흐류도프는 깜짝 놀랐으나 소년의 조심성 있고 반짝이는 눈빛을 하고 생각이 깊어 보이는 순진한 얼굴을 보자 어떤 부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얼굴빛을 바로하고 대답했다. 그 아줌마 아저씨 누이 동생이야? 하고 소년이 다시 물었다. 아니, 누이가 아니란다. 레흐류도프는 어리둥절하며 대답했다. 그래, 넌 누구하고 여기 왔니? 하고 그는 소년에게 물었다. 엄마하고요. 엄마는 정치범이에요. 소년은 자랑스레 대답했다. 마리아 파블로브나, 코라를 저리 데려가요. 레흐류도프와 소년의 이야기를 불법으로 간주했는지 소장이 주의를 주었다. 마리아 파블로브나는 아까 레흐류도프와 눈길이 마주친 그 양 같은 눈을 가진 아름다운 여자였다. 그녀는 늘씬한 몸을 쭉 펴고 일어나더니 남자처럼 힘찬 걸음걸이로 성큼성큼 레흐류도프와 소년 쪽으로 다가왔다. 이 아이가 무슨 말을 물었죠? 선생님은 누구세요? 그녀는 희미한 미소를 머금고 신뢰하는 눈으로 레흐류도프를 보면서 물었다. 그것은 그녀가 누구하고나 다정하고 상냥한 형제 같은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현재에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틀림없이 그럴 것이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나지 않게 하는 정직한 눈이었다. 이 아이는 뭐든지 궁금한 것은 못 참는 성격이에요. 하고 그녀는 소년을 보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 웃음이 너무나 선량하고 상냥했으므로 소년도 레흐류도프도 저도 모르게 따라 웃었다. 네, 누구를 만나러 왔느냐고 묻더군요. 마리아 파블로브나, 상관없는 분과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잘 알잖아. 하고 소장이 말했다. 네. 그녀는 아직도 그녀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소년의 조그만 손을 크고 흰 손으로 잡고 폐병 환자 청년의 어머니한테로 돌아갔다. 누구의 아들입니까? 레흐류도프가 소장에게 물었다. 어느 정치범 여제수의 아들인데 이 감옥에서 태어났지요. 하고 자기 감옥의 특이한 경우를 이야기하듯 소장은 약간 자랑스러운 듯이 말했다. 정말입니까? 그러면요, 머지않아 어머니랑 시베리아로 떠날 겁니다. 그럼 저 처녀는 말할 수 없는데요. 소장은 어깨를 움츠리면서 말했다. 아, 보고 두오프스카야가 왔군요.